자, 오늘부터 다시 형법 시작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기존에 듣던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에요. 그 월요일부터 수업을 처음 들으셨으면 작심 3일도 벌써 끝나고 이제 조금 이제 풀어지실 좀 됐는데, 오늘 상당히 큰 사안을 만나시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뭐 옛날부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형법은 처음에 이래독 하시는 분들은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초반기에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 이제 월요일부터 공부 수업 듣고 이제 이게 한 3, 4일 지나가지고 이제 오늘쯤 왔으면 좀 지칠 때쯤 됐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피곤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형법이라는 과목이 가지는 특성 때문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법률 용어를 한 100개는 들으실 거예요. 한 번도 그동안 안 들어봤던 법률 용어를 한 100개를 넘게 들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형법이란 과목 자체가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는데, 낯선 용어들 뭐 이런 걸로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다 보니까 그 용어가 아직 안 익숙해가지고 되게 피곤하게 느끼실 거예요. 뭐 제가 이거 항상 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게, 그 옛날에 뭐 진짜 사나이 보면은 그 샘 해밍턴이라든지 엠버라든지 그 외국인들이 그 갔을 때 뭐 좀 그래도 히트를 많이 쳤죠.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고 한국 말이 지금 서툴죠. 그런 상태에서 군대 용어는 더더욱이나 알지 못하는데, 이제 거기서 군대 용어로 뭘 지시하고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갖고 처음에 뭐 샘 해밍턴 같은 경우에 그 조교가 저녁 때 환복하라고 하는데, 환복이란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 우리도 일반 사회에서도 쓰긴 하지만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죠. 옷 갈아입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별거 아니었어요. 옷 갈아입으라 한 말을 환복하라고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환복이란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갖고 어버버버 하다가 뭐 혼나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뭐 엠버 같은 경우는 여자에다가 또 외국인이고 뭐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 친구는 뭐 체력도 좋고 해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잘할 줄 알고 자기는 이제 들어왔는데, 첫날에 상당히 고문관 역할을 많이 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고 막 그날 밤에 펑펑 울면서 진짜 열심히 잘해보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할 수가 없다 하면서 펑펑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처음 형법 공부하는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거랑 비슷해요. 뭔가 열심히 좀 해보고 싶은데 물론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뭔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런 거 그래요. 근데 막 뭐 거기 보면 막 방송회피에다가 꼭 넣고 다니라고 하지 않았냐 하는데, 방송회피가 뭔지도 모르는데 뭘 넣으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나중에 방송회피가 뭔지 알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환복하라, 옷 갈아입으라는 거 알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형법이란 과목은 그런 거예요. 내용은 그냥 옷 갈아입으라, 그 별거 아닌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환복이란 용어로 써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기에 그 용어들이 안 익숙할 때는 많이 힘들고 피곤하실 거예요. 근데 그 용어들이 익숙해지는 순간 별것도 아닌 거, 이런 과목 가지고 뭐 힘들어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 가실 때쯤 되면 가장 만만한 과목이에요. 나중에는 가장 시험 공부를 적게 시간 들이고 점수는 가장 잘 맞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형법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최소 90점 맞으셔야 돼요. 기본 점수로. 잘 맞는 점수가 아니라 그냥 손해보지 않을 점수, 그냥 평범하게 맞았다 하면 90점 정도 맞으면 그냥 평범하구나 정도 수준이에요. 물론 지금 이래도 가시는 분들은 이거 들으면서 뭔 이런 거를 90점, 10점, 20점도 못 맞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충분히 그렇게 돼요. 형법은 시험 나오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파트, 나오는 내용이 딱딱 정해져 있고, 특히 여러분 시험은 기출문제에서 거의 80% 가까이를 나와요. 한 7, 80%가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기출문제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러 번 나왔던 질문들 또 내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이제 별로 할 것도 많지 않고, 여기서는 요거, 여기서는 요거, 여기서는 요거, 딱 요것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돼요. 다만 그때까지의 시간이 조금 걸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도 가실 때 낯선 용어 때문에 말 자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형법은 대충 한 3회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회독은 그냥 오리엔테이션 개념이에요.
갖고 뭐 여러분들이 특히 이래도 가시는 분들은 뭐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 이론들, 판례들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래도 가실 때는 다 그래요. 저도 옛날에 막 이래도 사시 공부할 때 도대체 미치겠어가지고 막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강사 상담도 하고 뭐 친구들 만나갖고 상담도 하고 근데 전부 다 그냥 좀 지나면 괜찮아져. 그런 거 맞게는 하는 말이 없었어요. 갖고 막 그때 막 학과 고민도 하고 막 했던 기억도 저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도 처음엔 그랬지만 이래독 하고 나니까 이해독 들으니까 이제 해볼만 하네 생각했고 한 3회독 이상 하니까 이런 과목은 별거 아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시 공부할 때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사시 과목에서 형법은 좀 곁다지 과목이라서 따로 공부도 안 했었어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부터는 그냥 딴 과목 공부하다가 지겹고 할 때 좀 쉬어가는 개념으로 한 며칠 쭉 한번 훑어보고 그냥 때려치고 또 한동안 안 보다가 딴 과목 공부하다가 또 지겨울 때쯤 되면 문제집 한번 쭉 훑어보는 정도, 그 정도 해도 시험장에 100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형법은 그런 과목이에요. 출발이 조금 힘들지만 나중에는 가장 득이 되는 과목입니다. 나오는 내용, 나오는 파트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알아듣는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래도 가실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용어, 개념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빠지고 계속 들으시면서 용어, 개념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래독은 충분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래독까지 하시고 나면은 한 2회독 정도 이제 들으시면 수업은 충분히 이제 무난하게 좀 들리실 거예요. 이제 용어들이나 개념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니까 수업 듣는 게 이래도 갈 때는 끔찍했는데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닌 말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양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뭐 버겁긴 하지만 그래도 해볼만 하네 이렇게 되실 거고 한 3회독 정도 하시면 이런 과목은 100점 맞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많이 풀면서 판례나 조금 정리하고 그러면서 조금씩만 정리하시면 충분히 형법은 고득점을 하실 수 있는 과목이에요. 따라서 특히 지금 이제 이래독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예습 복습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형법은 이래독 하실 때는 그 예습 그냥 10분 전에 와서 오늘 뭐 하나 보는 정도만 하시고 복습은 하시긴 꼭 하셔야 돼요. 다만 이해되면 이해하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 대신에 용어, 개념 그런 것들만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뭐 2회독 하시면 충분히 돼요.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오늘 1회독 하시는 내용을 10시간 복습해봤자 10% 20%도 정리가 잘 안 돼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한 2회독 할 때 읽으면요. 한두 시간이면 거의 한 7, 80%는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한 3회독 하면요. 한 30분 보면 거의 다 이해돼요. 그럼 구태 1회독 할 때 그렇게 시간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2회독, 3회독 할 때 그때 제대로 된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1회독에서는 용어, 개념 이것만 정리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안 빠지고 계속 듣는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특히 형법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1회독 하실 때는 이게 참 처음에는 개념이 안 잡히시겠지만 같은 내용이 무진장 반복돼요. 특히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주요 부분은 최소 10번 이상 나오고 용어 같은 경우는 100번 이상 나와요. 같은 용어들이. 근데 처음에 10번 나오더라도 6번, 7번, 8번까지는 그 말이 나와도 계속 모를 수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모르고 저번에 했었죠 하면서 나왔는데 그래도 모르겠고 또 나와도 모르겠고 근데 계속 나오다 보면 나중에는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이제 총론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한두 개씩 귀에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저번에 봤던 것 같다라는 정도는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면 이거였구나 정도 알게 되고 그 다음 나오면 또 나왔구나 뭐 그 다음 나오면 야 지겹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회독 들어가서 2회독 가서 들으시면 이거 별것도 아닌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2회독 때부터 제대로 하고 1회독은 안 빠지고 꾸준히 앉아만 있겠다. 그러면 계속 듣다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용어들이 익숙해지고 그러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해볼만 하다 생각하실 거고 한 2회독 특히 이제 강론 들어갈 때쯤 되면 그래도 이제 해볼만 하는 과목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리고 한 2회독 하시면 이제 별거 아닌 과목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대신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은 영어 시험이에요. 영어 돼 있는 사람 붙고 영어 안 돼 있는 사람 떨어지거나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런 시험이에요. 제가 뭐 가끔씩 시험 보기 직전에 학생들 막 처음에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뭐 상담하거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형법 10점 나온다 20점 나온다 고민하는 거 하나도 고민 안 돼요. 그거 어차피 6개월 지나면 충분히 거의 뭐 90점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니까 그건 하나도 걱정 안 돼요. 근데 영어 몇 점 맞냐 했는데 4, 50점 나온다. 그럼 진짜 그건 심각한 고민이 돼요. 왜냐면 형법은 지금 10점 맞아도 나중에 여러분이 다음에 시험 보러 가실 때 충분히 90점,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영어 50점이면 내년에 시험 보러 갈 때도 50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영어 점수는 바로 올라가지도 않고 사람마다 편차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나중에 여러분 이제 2회독, 3회독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법과목도 공부를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시간 투자를 영어에다 많이 못 하니까요. 지금 여유 있을 때 영어 공부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 학원에 보면은 뭐 우리 학원도 그렇고 다른 학원도 그렇고 바글바글해요. 뭐냐면 형법이나 형소법이나 이런 과목들은 거의 상당히 점수 작게 잘 맞으면서 영어 4, 50점 맞아가지고 항상 간달간달 떨어지는 친구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실제로는 뭐 벌써 한 1년, 2년 전에 붙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공부하면서도 내년 시험도 불안해요. 뭐 형법, 형소법은 또 거의 100점 가까이 맞겠지만 영어를 또 꽈랑 넘기냐 못 넘기냐 이것 때문에 또 고민하다가 또 거의 비슷한 점수 맞아가지고 또 아깝게 떨어지고 그럼 관두지도 못하고 안심도 못하고 항상 불안에 떠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학원에 보면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시험은 영어에서 당락이 좌우돼요. 특히 영어 배점이 형법보다 훨씬 높잖아요. 100%가 반영되기 때문에 점수 반영 비율도 높고 편차도 워낙 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험은 영어에서 당락이 좌우돼요. 이 과목 지금 90점 맞는 사람이나 10점 맞는 사람이나 나중에 한 몇 달 뒤에 시험 보러 갈 때쯤 되면 거의 비슷비슷한 점수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문제 없어요. 근데 영어는 워낙 편차가 크고 단기간에 점수를 못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래도 가실 때는 안 빠지고 수업 듣는다. 그 다음에 용어나 개념만 정리하겠다. 형법은 딱 그 정도 생각하시고 나머지 거의 모든 시간을 영어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좀 영어 점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야 그래도 시험 볼 때 좀 편해지는 거고 이게 안 돼 있으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꼭 명심하시고 결국 우리 시험은 영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초반기에 시간에 좀 투자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뭐 해나가면서 하고 바로 시작을 하죠.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는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들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는 나중에 한 2, 3회독 하시면 읽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다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개념 잡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좀 필요한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니까 그냥 그런 개념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8페이지 펼쳐보시면 형법의 의의와 성격 해가지고 형법의 개념 해가지고 형법이란 범죄를 요건으로 해서 이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 또는 보완 처분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형법이란 과목은 범죄라는 것을 요건으로 해서 이런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이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이나 보완 처분을 가하는 법규범의 총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형벌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제재 이런 거를 형벌이라고 해요. 네가 옛날에 사람 죽인 거 그거에 대한 대가 요거를 형벌이라고 해요. 갖고 예를 들면 사형을 가한다든지 징역을 가한다든지 벌금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형벌이에요. 그래서 네가 옛날에 사람 죽인 거에 대한 대가 요게 이제 형벌로서 사형이나 징역이나 벌금 같은 거를 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 반면에 보완 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방해 처분이에요. 앞으로 네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너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해하기 위한 한목적적인 조치 요거를 보완 처분이라고 합니다. 하고 예를 들면 뭐 그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얘가 재범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보호관찰소의 통제를 받게 하는 보호관찰 또는 이제 각종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거나 특히 뭐 교통사고 범죄자에게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수강을 명하는 거 특히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의 가장 핫한 보호관찰 제도 중에 하나가 전자감시제도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전자감시제도 또는 명단 공개나 고지제도 뭐
청소년범죄자 명단을 공개하고 고지하는 제도, 뭐 이런 제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보완 처분이에요. 근데 형벌은 과거 네가 옛날에 사람 죽이고 난 대가예요. 따라서 판단 시점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네가 옛날에 사람을 죽였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반면에 보완 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방해 처분이니까 판단 시점은 재판 시예요. 판사가 재판할 때 요놈한테 이런 걸 안 하면 재범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하는 거고, 이런 걸 안 해도 구태여 안 해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면 안 하는 거예요. 판단 시점은 재판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책임주의라는 게 적용돼요. 한 만큼만. 반면에 요거 보완 처분은 위험성에 비례해서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아줌마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A는 사람을 죽였어요. B는 절도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형벌은 책임주의에 따라 한 만큼만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살인의 책임이 절도 책임보다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 형량이 절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세게 돼 있습니다. 근데 따라서 일단 형벌은 훨씬 세고 이건 가볍게 돼 있어요. 근데 위험성에 비례해서 내리는 보완 처분은 좀 달라요. 근데 이 아줌마는 사람을 죽였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내였어요. 하고 남편의 거듭된 학대라든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참다 못해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남편을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책임주의에 따라 형벌은 세게 받지만 위험성은 없어요. 이 아줌마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적은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 위험성에서 비례해서 내리는 보완 처분은 안 받거나 작게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얘는 절도지만 그러니까 형벌은 작게 받아요. 근데 상습 절도예요. 감옥 갔다 오면 또 하고 감옥 갔다 오면 또 하는 애예요. 따라서 얘는 위험성에 비례해서 내리는 보완 처분을 세게 받아요. 훨씬 세게 받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돼요. 그래서 이렇게 범죄를 요건으로 해서 이제 효과로서 과거의 불법한 제재인 형벌과 장래 위험성에 대한 사회방해 처분인 보완 처분을 효과로 과하는 법규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실 형법이라는 법입니다.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특히 오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첫날에 머릿속에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론 판례 이런 거보다는요, 개념을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해요. 흔히 말하는 리갈 마인드라는 법적 사고방식을 가지는 게 일단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하고 법을 공부한 분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리갈 마인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빨리 형법이 익숙해지느냐 아니면 아니냐에 큰 이제 갈림길이 돼요. 특히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로서 범죄의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범죄란 나쁜 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면서 온갖 나쁜 짓들을 해요. 근데 이 나쁜 짓을 범죄라고 하진 않습니다. 학생이 학교 안 가요? 나쁜 짓이죠. 자식이 부모한테 불효해요? 나쁜 짓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범죄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법이 개입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도덕이나 종교 또는 학교 교육, 학칙 또는 가정교육 이런 걸로 해결하는 문제지 법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그중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국가가 법이란 질서로 만들어요. 하고 이제 국가가 법이란 질서를 만들어가지고 요건 지켜라. 요걸 안 지키면 이때부터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이란 질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거를 위법행위라고 불러요. 법을 위반했다 해서 위법행위라고 부릅니다. 근데 위법행위가 범죄냐? 그렇진 않아요. 법은 형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민법도 있어요. 민법의 위법행위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에 따르면 돈 빌려간 사람은 갚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돈 빌려간 채무자가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민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또 이건 법을 위반했으니까 위법행위는 맞아요. 그렇지만 범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개입하진 않아요. 이때는 이자를 세게 물리게 한다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중에 일부를 뽑아가지고 이거는 사회의 가장 근본 가치고 이 사회의 도덕의 최소한이다. 요건 지켜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요게 이제 범죄예요. 그 이제 요때만 형벌이나 보완 처분을 개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는 영역은 요 영역이에요. 요 영역. 하고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영역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요. 하고 될 수 있으면 이쪽, 그러니까 뭐 민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순수한 가정 문제로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이제 후진국일수록 이런 것도 이제 점점 넓어지고 이렇게 돼요. 갖고 그 사회가 발전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형법을 보면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넣어야 될 것은 나쁜 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란 일단 도덕이나 종교를 먼저 해결해보고, 안 되면 민사 문제를 해결해보고, 마지막 수단으로 사회에 꼭 필요한 이제 근본 가치, 도덕의 최소한 이제 요거를 안 지켰을 때 요때 범죄라고 하고, 요때 비로소 형벌과 보완 처분을 가는 겁니다.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영역은 요 영역이에요. 근데 요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형법 강론이란 파트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책을 2권 받으셨는데, 총론이란 이름의 책하고 강론이라는 책 2권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뭐가 범죄고 어떤 형벌을 받는지는 강론이란 파트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강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살인죄라는 죄를 배워요. 하고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범죄예요.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 그럼 효과로서 사형이나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을 가는 겁니다. 하고 뭐가 범죄고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지는 강론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근데 강론에는 살인죄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뢰라는 죄가 있어요. 뇌물죄요. 근데 요거는 다른 죄들은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요 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공무원이나 중재인만 저지르는 죄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뇌물을 수수하면 처벌한다, 이런 죄가 있어요. 또 통화 위조라는 죄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한국인의 통화를 위조하면, 근데 반드시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위조한 경우, 갖고 다른 죄는 없는 게 목적이라는 게 필요한 죄들이 있어요.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 가면 이 사람이 뭔지, 이 사람이 뭔지, 사례가 뭔지, 공무원이 뭔지, 뇌물이 뭔지, 수수가 뭔지, 통화가 뭔지, 위조가 뭔지, 행사할 목적이 뭔지, 이런 거를 이제 배우실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강론만 배우면 될 건데, 우리는 강론보다 훨씬 더 긴 시간, 실제로 수업 양으로 따지면요, 5로 하면 총론이 한 3, 강론이 한 2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하고 훨씬 강론보다 긴 시간을 총론이라는 과목을 공부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독일법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법의 영향을 받았고, 또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독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간접적으로 독일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데, 독일은 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이 강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애들이 보니까 모든 범죄는 공통된 요건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공무원이, 사람이 이렇게 주체라는 게 있어요. 또 모든 범죄는 대상이 있어요. 사람을, 뇌물을, 통화를 이렇게 객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살해하는 거, 수수하는 거, 위조하는 거, 행위라는 게 있어요. 또 어떤 범죄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갖고 이렇게 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묶어가지고, 이거를 묶어가지고 총론이라는 이름으로 빼가지고 먼저 앞에서 이런 게 뭔지를 설명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이런 구조로 법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을 처음에 공부하실 때 되게 피곤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런 강론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총론을 들으면 별말 없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내용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강론 공부를 안 하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총론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여기에 공통적인 부분을 앞에서 추상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형법이 처음 하실 때 되게 힘들고 피곤합니다. 이래도 하실 때. 이렇게. 그 대신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형법 총론할 때는 되게 피곤하시겠지만, 이제 강론 들어가면요, 그 총론에 배웠던 내용이 여기 할 때 또 나오고, 여기 할 때 또 나오고, 여기 할 때 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강론이 두께는 여러분들이 보면 총론보다 훨씬 두껍죠. 근데 시간이 훨씬 빨리 끝나는 게 할 게 없어요. 여기서 했던 내용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고 넘어가면서 이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여기서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인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갖고 근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가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 아 저번에 봤던 그거구나 여기서 또 나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강론 끝날 때쯤 되면 아 대충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상태에 다시 처음으로 가서 이제 2회독 하시면서 여기서 이 내용을 배우면 이미 이제 강론을 공부하고 했으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닌 과목이었구나. 아, 옛날엔 되게 피곤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별로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반기에 여기 좀 피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공통된 부분 요 부분들을 묶어가지고 요거를 구속요건이라고 부릅니다. 구속요건이라는 것은 국가가 금지되는 행위를 추상적으로 써놓은 거 이거를 구속요건이라고 해요. 국가가 미리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으로 써놨어요. 이거죠.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는 것, 사람이 한국은행의 통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는 것 이거는 범죄다. 그러니까 국가가 처벌할 거니까 하지 말라고 금지된 행위를 미리 써놨어요. 근데 요거는 독일 애들이 보니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뜯어보니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객관적 요건이라고 해서 모든 범죄는 주체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또는 공무원이 또 객체가 있어요. 사람을 통화를 그다음에 행위가 있어요. 살해하는 거, 위조하는 거 이렇게. 근데 어떤 범죄는 이게 행위까지만 하면 다른 말로 행위만 하면 거동만 하면 이렇게 객관 요건을 끝내는 범죄가 있어요. 이런 범죄를 거동범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내일 다시 공부하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형법 끝날 때까지 최소 몇백 번은 들으실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폭행죄 같은 범죄는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바로 객관 요건이 끝나는 범죄가 있어요. 반면에 결과범이라는 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살인죄 같은 범죄는 사람이 사람을 칼로 찔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돼요. 그리고 칼로 찌른 행위와 사망이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인 인과관계, 네가 찔렀기 때문에 얘가 죽은 걸로 인정되는 연관관계인 인과관계까지 필요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범죄는 객관적 독일 애들이 보니까 이 범죄들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보니까 어떤 범죄는 객관 요건이 여기까지, 어떤 범죄는 여기까지 필요한 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거동범 이런 거를 결과범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란 이 객관 요건 이거를 인식하고 의혹하는 거 요게 고의예요. 예를 들면 조속살인죄가 되려면 주체 내가 아들인데 객체 아버지를 행위 죽인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돼요. 뇌물죄가 되려면 주체 내가 공무원인데 객체 요 뇌물을 받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따라서 어떤 애가 사냥을 갔는데 앞에서 뭐가 확 뛰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슴이라고 생각하고 총을 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죄가 되려면 내가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인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사슴인 줄 알고 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살인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 못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 과실이 있다면 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거기 뛰어가는 애가 사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살인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는 처벌할 수 없지만 과실치사죄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으면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갖고 옛날에 어떤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이 승객이 택시기사한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갑자기 때리니까 피하려고 몸을 틀다가 차가 도로로 돌진했어요. 갖고 저녁 먹고 산책하던 신혼부부를 덮쳐가지고 그 여자를 깔아뭉개서 현장에서 여자가 즉사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 운전기사에 대한 부분만 보면요. 이 택시기사가 그 아줌마를 차로 쳐서 죽였어요. 인간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택시기사는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어요. 갑자기 때리니까 피하려고 몸을 틀다가 차가 이렇게 돼버린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이 택시기사는 그 아줌마를 차로 쳐서 죽였지만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얘가 책임져야 돼요. 이건 나중에 특가법으로 따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이 택시기사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일부 범죄는 초과 주관적 요건이라고 해서
요 일반적 주관 요건이 고의과실 말고 또 필요한 주관 요건이 필요한 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목적범이라는 범죄는 목적이라는 게, 재산죄는 영득사라는 게 필요한 범죄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화위조죄는 사람이 한국은행 통화를 위조했다고 성립하는 죄가 아니라 반드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해야 돼요. 이걸 진짜 돈으로 거래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인가 그 중2병 걸린 여자애가 그 10,000원짜리 지폐를 위조해가지고 이제 칼라 프린터로 정교하게 위조해갖고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옆에 쌓아놓고 친구들한테 SNS로 이렇게 뭐 위조 중 해갖고 이렇게 사진 보냈다가 이게 인터넷으로 짤로 돌아다녀가지고 어떤 분이 걔를 경찰에 신고했었어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 조사했다가 훈방 조치한 적이 있었죠. 왜냐면 요죄가 되려면 사람이 한국의 통화를 위조할 때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그냥 중2병 과시하려고 한 거지 이걸 진짜 돈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행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통화위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 뭐 절도죄 같은 재산죄는 영득의사라고 해서 소유자를 몰아내고 내가 소유자가 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어떤 애가 친구한테 자전거를 빌리러 갔는데 친구가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허락도 없이 자전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탄 다음에 다시 갖다 놨어요. 그러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물인 자전거를 가져왔어요. 고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없죠. 영득의사, 소유자를 몰아내고 내가 소유자가 되겠다는 의사가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범죄가 성립하려면 미리 국가가 이게 금지되기를 써놨어요. 이걸 구성요건이라고 해서 객관요건으로 어떤 죄는 여기까지, 어떤 죄는 여기까지, 주관요건으로 어떤 죄는 여기까지, 어떤 죄는 여기까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해야 돼요. 이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범죄가 됩니다. 해당이란 말은 일치란 뜻이에요. 일치. 여기에 일치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일치하지 않으면,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따라서 자, 어떤 애가 A가 B를 칼로 찔러서 사망케 하고 인간관계 있을 때 이 A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살인죄는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고 결과 발생하고 인간관계 있을 때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A가 B를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이때 A가 이 사람에 일치하고 B가 이 사람에 일치하고 칼로 찌른 A가 살인에 일치하고 사망의 결과 발생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당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B가 개였어요. 그럼 A가 개를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이 경우는 여기에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때는 다른 죄인 손괴죄라는 죄의 요건에 해당하니까 이때는 손괴죄라는 죄로 처벌합니다. 그럼 만약에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규정이 없으면 죄가 안 돼요. 따라서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어야 될 거, 범죄란 나쁜 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국가가 미리 금지된 행위를 써놨어요. 여기에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 행위라도 국가가 미리 금지 행위를 써놓은 거에 일치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닙니다. 하고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그 하나가 이런 판례가 있어요. 어떤 애가 어떤 여자랑 화상 채팅을 하다가 그 여자한테 가슴을 좀 보여달라 하니까 여자가 자기 가슴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요놈이 그 여자의 가슴이 나오는 모니터 화면을 폰카로 찍었던 사건이에요. 하고 카메라 등 이용, 성폭력특별법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 죄로 기소됐어요. 근데 요 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침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요죄가 되려면 주체, 사람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하는 죄예요. 근데 얘가 촬영한 건 뭐죠? 모니터 화면을 촬영한 거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경우 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놈이에요. 분명히 나쁜 놈이지만 국가가 써놓은 법은 미리 금지된 걸 써놨는데 거기에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신체를 촬영한 것만 범죄지 모니터 이미지 화면을 촬영한 행위는 국가가 안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그 생각을 확실하게 먼저 하셔야 돼요. 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법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그게 있거든요. 나쁜 놈이라는 생각. 근데 그거와 범죄는 별개로 나눠야 돼요.
얘는 나쁜 놈이죠. 여자를 그걸 찍은 거니까. 그렇지만 국가가 미리 금지된 행위를 써놓은 거에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머릿속에 처음 하시는 분들, 범죄가 성립하려면 국가가 미리 이렇게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으로 써놓은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범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예를 들면 A가 B를 때려서 상처를 입혔고 인간계도 있어요. 고의도 있어요. 그러면 상해죄라는 죄가 성립해요. 그래서 A가 B를 때려가지고 상처 입혔고 인간계도 있고 고의도 있어요. 그러면 상해죄라는 죄의 구성요건에 일치해요. 해당해요. 그러면 금지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다 범죄냐? 그렇진 않아요. 두 번째, 이 행위가 위법해야 돼요. 위법이란 말은 법 질서에 위반돼야 돼요. 즉, 이 행위가 법 질서에 위반돼야 돼요. 근데 이 행위는 잠정적으로 추정된다고 봐요. 여러분, 확정과 추정의 차이점. 확정은 그걸로 보는 거고 번복 불가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거였더라도 바꾸지 않아요. 그냥 그걸로 보고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추정은 일단 그걸로 보되 번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온갖 나쁜 짓 중에서 법으로 규제하는 것, 요거를 위법행위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형벌로 개입을 하는 거, 요게 구성요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성요건은 위법한 행위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만든 거니까 당연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추정됩니다. 다만 확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연기와 불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어디에 연기가 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열의 9은 불이 난 거겠죠. 그러나 100%는 아니죠. 하나는 연막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열의 9은 위법성이 유입한 거예요. 다만 하나는 아닐 수가 있죠. 이게 추정이 깨질 수 있어요. 이거를 연막탄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부릅니다. 위법성을 조각 없애주는 사유예요. 대표적인 게 정당방위 같은 거예요. 갖고 A가 B를 때려갖고 상처 입혔고 인간계도 있고 고의도 있어요. 그러면 상해죄라는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요. 금지된 행위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A가 집주인이고 B가 도둑놈이에요. 하고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놈을 정당방위로 때렸어요. 그렇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돼요. 그래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게 있으면, 하고 이제 우리 형법은 그래서 위법성 파트에서는 위법성이 뭔지는 안 배워요. 이거는 전제되는 거니까, 추정되니까. 다만 위법성을 없애주는 조각 사유를 공부하실 거예요. 하고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행위, 승낙받고 한 경우, 정당행위 같은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를 공부하실 거예요. 하고 이런 게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적법한 행위가 돼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이제 그때 확정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를 받아요. 근데 이렇게 확정적으로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은 그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라고 불러요. 하고 요거는 그 사람이 저지른 행위나 그 사람이 저지른 결과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에요. 즉 A, D가 B를 때린 그 행위와 상처를 입힌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 판단입니다. 불법행위가 돼요. 그럼 이 불법행위가 범죄냐?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세 번째, 책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책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이거를 책임이라고 해요. 이렇게 불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너는 나쁜 놈이라고 비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주관적 판단이에요. 그 개인에 대한 판단인데, 근데 너는 나쁜 놈이라고 비난하려면 자기가 뭘 하는지 사리분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형법은 만 14세 미만자나 또는 뭐 정신병자나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고 봐서 책임을 조각해 줍니다. 또 자기가 법 질서에 위반된다는 규범에 대한 인식인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불법한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을 충분히 기대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위법한 행위를 한 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책임이기 때문에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라는 것까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했다고 해서 이때 유죄가 돼요. 이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범죄가 성립한 게 아니라서 이때는 무죄가 됩니다. 무죄가. 따라서 어떤 애가 폰카로 그 여자 이미지 화면을 찍은 거 나쁜 짓이에요. 그렇지만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범죄가 아니에요.
또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놈을 정당방위로 때려 상처 입혔어요. 요거는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범죄가 아니에요. 또 얼마 전인가 13살짜리 애가 아버지를 죽인 적이 있었어요. 얘가 꿈이 댄서인데 아버지가 공부를 강요하면서 막 골프채로 때리고 하니까 아버지만 없으면 살겠다 해가지고 휘발유를 사다가 자고 있는 아버지 방에 불을 질러서 죽였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얘는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죽였어요. 고의가 있어요. 그러면 전속살인죄 구속요건 해당하고 따로 이런 게 없으니까 위협합니다. 그렇지만 얘는 14세 미만자예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돼요.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무죄입니다. 따라서 13살짜리가 아버지를 죽이는 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걸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범죄란 나쁜 짓이 아니에요. 국가가 미리 금지된 행위를 써놨어요. 여기에 일치하고 두 번째 위법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난 가능성으로서의 책임까지 인정되는 거 요게 범죄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나 그 폰카로 찍은 거나 정당방위로 돈놈 때리거나 특히 13살짜리가 아버지를 죽이는 거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걸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하고 이제 여기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해서 유죄.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무죄가 돼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 이걸 머릿속에 확실하게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란 나쁜 짓이 아니라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인정된 행위 이것만이 범죄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요. 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경찰이 돼가지고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럼 제일 먼저 법을 떠들러가지고 얘의 행위가 국가가 미리 금지된 행위를 써놓은 구속요건에 어느 죄의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통과하면 혹시 여기에 문제 없는지를 본 다음에 통과하면 다시 혹시 여기에 문제 없는지를 봐요. 하고 여기까지 통과하면 이제 비로소 범죄가 성립했다고 해서 유죄가 인정되고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만 일부 범죄는 뭐 따로 논의하는 게 있어요. 처벌 조건이라는 걸 논의하는 범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나중에 필요하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친족상도례에서 근친 간의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아들이 아버지 물건을 훔쳐서 팔아먹었어요. 그럼 이거는 절도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협하고 책임도 인정돼서 절도죄는 유죄입니다. 근데 우리 형법은 친족상도례라는 조문을 두고 있어요. 하고 친족끼리, 가족끼리의 재산범죄는 범죄는 맞다. 다만 이거는 법이 개입 안 하겠다. 가정 안에서 니네끼리 알아서 집안 식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이래가지고 유죄는 맞지만 처벌은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형면제라는 판결로 석방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일부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요. 근데 또 일부 범죄는 소추 조건이라는 게 필요한 범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형사소송법을 1시간 한 번 하셨을 테니까 소추라는 거는 들으셨겠죠. 검사가 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소제기죠. 근데 이걸 위하여 필요한 조건인 범죄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뭐 형사소송법 시간에 하셨겠지만 친고죄라는 죄와 반의사 불벌죄라는 죄가 있어요. 친고죄는 이거는 이제 피해자에게 결정권을 맡기는 거예요. 하고 이제 경미한 범죄,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친고죄는 모욕죄 같은 건데,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모욕했어요? 그럼 모욕죄는 유죄예요. 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친히 고소를 해야만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덮고 싶어서 고소 안 하면 그냥 국가도 처벌 안 합니다. 반면에 이제 폭행죄 같은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그 A가 B를 때렸어요. 그럼 폭행죄는 유죄고 처벌도 가능해요. 근데 그리고 검사가 공소제기도 할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그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는 죄, 우리가 흔히 합의하면 처벌 못하는 죄, 이런 반의사 불벌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일부 범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만 일부는 이런 거를 논의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범죄 체계예요. 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경찰 되셔가지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검토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죄수라는 파트가 있어요. 범죄의 수를 정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형법은 한 사람이 하나의 죄를 저지르는 걸 전제로 써 있지만 실제로 한 사람이 하나의 죄를 저지르는 건 드물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쳤어요? 그럼 무슨 죄요? 일단 물건 훔쳤으니까 절도. 그지만 그 집에 들어갔으니까 주거침입죄도 돼요.
그럼 이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도둑놈이 들어와서 엄마, 아빠, 아들, 딸 물건을 훔쳤어요. 절도가 1개냐, 4개냐? 주인집 털고 새빵도 털었으면 절도로 1개냐, 2개냐? 또는 살인범이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아들, 딸을 죽였어요. 살인죄가 1개냐, 4개냐? 이런 걸 다루는 게 죄수란 파트가 있어요. 하고 여기는 일죄가 있고 수죄가 있는데, 일죄는 단순 일죄라고 해서 한 사람이 그냥 하나의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조 경합이라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끼리 특별 관계에 있거나 보충 관계에 있거나 흡수 관계에 있어서 실제로 하나의 죄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럼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전속살인죄. 근데 아버지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죄라는 죄의 요건에도 해당합니다. 그럼 아버지를 죽이면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때는 특별관계에 있는 전속살인죄만 적용되고 따로 일반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사면 예비예요. 찔렀는데 안 죽었어요. 미수예요. 다시 찔렀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기수가 됩니다. 그럼 이때는 기수로 처벌해요. 이게 안 될 때 보충관계는 미수로, 안 될 때 보충관계는 예비로 가요. 그러나 이게 되면 예를 들면 따로 성립하지 않고 여기 흡수됩니다. 그 다음에 살인범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요. 그러면 살인죄예요. 또 하나, 근데 사람을 칼로 찌르는 순간 피해자 옷이 찢어져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을 칼로 찌르면 옷도 항상 찢어지거든요. 이런 경우는 손괴죄는 살인죄에 흡수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포괄일죄라고 해서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사기꾼인데 이 사람한테 취직시켜줬다는 명목으로 한 7번에 걸쳐서 한 달 동안 7번 만나가지고 돈을 7천만 원을 받아냈어요. 그러면 7번에 걸쳐서 이 사람한테 사기를 쳤지만 같은 의사로 같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 7개의 사기 행위는 포괄해서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상적 경합이라는 게 있고 실체적 경합이라는 게 있어요.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은 한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상상적 경합,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실체적 경합이라고 불러요. 하고 얘는 그 중에서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고 얘는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을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실 건데 사람의 생명은 전속적 법이라고 해서요. 피해자마다 사람마다 한 개씩 죄가 된다고 봐요. 따라서 살인범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아들, 딸 4명을 죽였다면 살인죄는 몇 개예요? 4개입니다. 근데 이 살인범이 수류탄을 한 번 던져가지고 엄마, 아빠, 아들, 딸 4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 행위로 4개의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이런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경찰관이 자기 처와 자식의 머리에 총을 한 발 쏴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자기 처를 향해 총을 겨누면 살인의 착수, 발사하면 기수. 다시 아들을 향해 겨누면 새로운 살인의 착수, 발사하면 기수예요. 그럼 이거는 여러 개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거니까 실체적 경합이 돼요. 이렇게. 갖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죄수론이라는 파트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근데 요거는 한 달쯤 뒤에 배우실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당장에 오늘이나 내일 수업할 때 이런 말 나와요. 이런 말 나오고 이런 말 나옵니다. 형법이 그래서 피곤해요. 배우는 건 한참 뒤에 배우는데 나오는 건 미리 이런 용어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나와요. 그래서 피곤해요. 그 대신에 나오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막상 여기 배울 때쯤 되면 당연한 내용 배우는구나. 뭐 이렇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형벌이라고 해서 이제 사형이 뭔지, 징역이 뭔지, 벌금이 뭔지, 뭐 각종 유예제도, 자수하면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걸 배우십니다. 하고 형법은 크게 4가지 테마로 돼 있어요. 하고 주로 오늘하고 내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이 총강이란 파트예요. 제일 짜증나고 피곤한 파트인데 뭐 그냥 추상적인 파트예요. 하고 형법의 의, 기능, 이론, 역사. 그럼 형법의 출발이 된 게 뭐가 범죄고 그럼 어떤 형벌을 받을지를 미리 법으로 써놓은 제형법정주의. 그 다음에 형법의 적용 범위. 그 다음에 행위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총강이라고 부르는 파트예요. 제일 짜증나고 피곤한 파트예요. 나중에는 별로 많이 보지도 않는 파트입니다. 근데 여기 총강이라는 파트가 있고 두 번째가 범죄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하고 여기에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이 있어요. 근데 우리 책에는 미수, 공범이라고 해서 5개가 있거든요. 근데 미수는 원래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까 살인죄에서 사람이 사람을 칼로 찌르는데 안 죽었다. 또는 죽긴 죽었지만 연관계가 없을 때 미수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해야 되지만 양이 많아가지고 저 뒤에다가 미수란 이름을 뺐어요. 또 주체가 여럿인 경우 칼을 찌르는 도 있지만 빌려주네, 시키네, 망보네 이렇게 여러 명의 주체가 여러 명인 경우 이거를 공범이라고 하는데 양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해야 되지만 저 뒤로 빼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개가 써 있지만 원래는 3개죠. 이거 얘네들은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째가 죄수론, 4번째가 형벌론 해가지고 요게 이제 형법의 큰 책이에요. 참고로 요게 여러분 형법 총칙의 목차예요. 맨 앞에 보면 목차가 있는데 이 목차가 이거를 순서로 써놨어요. 그리고 2번째 이게 형법 각칙의 목차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조금 있다가 잠깐 쉴 텐데 쉬는 시간에 그 처음 책 받으신 분들 강론책도 받으셨을 텐데요. 쉬는 시간에 나중에 한번 강론책을 펼쳐서 한번 보세요. 강론책을 제일 처음 펼치면 살인죄라는 죄가 있어요. 하고 그 살인죄를 딱 보면 뭐 조문 있고 설명 간단하게 있고 1. 구속요건 이렇게 돼 있어요. 하고 양가로 1. 객관적 구속요건, 반가로 1. 주체 해갖고 살인의 주체는 사람이다.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객체,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이란 출생 후 사망 전 생명 있는 자연인을 말하는데 그럼 어느 때 출산한 걸로 볼 거냐, 어느 때 사망한 걸로 볼 거냐 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3. 행위, 살해하는 거다. 방법은 제한 없다. 뭐 부작위로 죽이는 게 가능하냐, 국가 권력을 이용해 죽이는 게 가능하냐 뭐 이런 내용이 써 있고 4. 인간계, 조직폭력배가 칼로 피해자를 찔렀는데 피해자 지가 잘못해서 뭐 음식물 같은 거 섭취를 잘못해서 지 잘못으로 죽어도 인간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 주관 요건으로서 고의가 있어야 된다.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판례들이 쭉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과실치사해서 할 거니까 없고 얘네들은 살인죄는 필요 없으니까 안 써 있어요. 그렇지만 통화의도죄는 요런 게 뭐 절도죄는 요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2. 위법성론 해가지고 이제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법이다 뭐 이런 내용이 써 있으면서 정당방위로 사람 죽이는 건 가능하다. 그러나 긴급피해는 안 된다. 자구행위도 안 된다. 승낙받고 죽이면 촉탁산산죄로 깎아준다. 그 다음에 정당행위로 죽이는 건 가능하다. 특히 요거의 한 예로서 안락사 문제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3. 책임. 근데 살인죄는 따로 이걸 논의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필요하다고 끝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 써 있어요. 왜냐면 살인죄는 이런 거나 이런 게 필요 없는 죄니까 안 써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절도죄 같으면 친족상도례가 써 있을 거고, 만약에 모욕죄 같으면 친고죄 내용이, 뭐 폭행죄 같으면 반사 불벌죄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갖고 이를테면 아들이 피해자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표시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수 해가지고 사람의 생명은 전속적 법익이라서 피해자마다 한 개 죄가 된다 해가지고 아까 아버지를 죽인 경우 특별법인 조사인죄만 적용된다. 예비 미수는 기수에 흡수된다. 고충관계 있다. 그 다음에 칼로 찌른 경우 오치의 증거는 불가벌적 수반으로 흡수된다. 그 다음에 하나 행위로 여러 명을 죽이면 상상적 경합, 여러 개 행위로 여러 명을 죽이면 실체적 경합이다. 이런 내용이 써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따로 안 써 있습니다. 이거는 청문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소선죄 가면 똑같아요. 갖고 구속요건 해갖고 주체 해갖고 직계 비속이다. 객체는 직계 존속이다. 하고 직계 존속이 뭔지를 자세히 써 있어요. 갖고 필요한 건 좀 자세히, 필요 없는 건 이를테면 저소살인죄에서는 객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직계 존속이 누군지가 중요해요. 또 뇌물죄 같은 경우도 객체가 중요해요. 저기 뇌물이 뭔지가 중요해요. 반면에 또 어떤 죄들은 주체가 중요한 죄도 있어요. 이렇게. 뇌물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뭔지도 중요하죠. 또 어떤 거는 이게 중요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문서죄 같은 경우는 위조가 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중요한 건 자세히, 중요하지 않은 거는 한두 줄 이렇게 쓰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가끔 말하지만 나중에 공부 좀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만들 수 있어요. 볼펜하고 A4 용지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배웠던 걸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기억나는 대로 여기다 써놓으면 그게 교과서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요 체계와 틀은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좀 모르다가 나중에 공부 좀 하고 나면 수업 내용도 이해되고 좀 하다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대부분 저도 많이 그랬는데요. 학생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이거든요.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기가 주도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냥 들을 때는 알지만 나중에 나오면 갑자기 이게 기억이 잠깐 보긴 봤는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게 대부분 뭐냐면 수동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이를테면 어느 파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내용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거 배울 때는 기억나죠. 그냥 여기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나중에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를 묶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면 이게 나왔어요. 기억은 어렴풋하게 나요. 어디서 듣긴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정확하게 안 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틀리고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나는 지금 위협성 파트에 위협성 조각사회 중에 두 번째 긴급피난의 어떤 요건을 공부한다. 이걸 자꾸 생각하고 노력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도 빨라지고 오랫동안 암기도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실 형법 총칙의 목차이자 형법 각칙의 목차예요. 하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배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시간은 그냥 여러분이 공부하실 과목이 이런 과목이라는 거, 그 다음에 범죄라는 게 뭐라는 거, 그 정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8페이지 형법의 기본 개념 바로 시작할게요.